예,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47페이지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문제하고 해설 부분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IMF의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총 10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의 투입이 요구된다. 공적 자금 확보 밑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방안, 그리고 각각의 조달 방법의 문제점 정리해봐라. 그럼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금으로, 공채로, 신규 화폐로, 해외로 조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각각의 방법들을 설명하고 문제점들을 설명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만약 재원의 상당 부분을 거기 국공채 매각으로 밑줄. 아까 네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에 국공채로 조달하게 되면 어떠냐. 국민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기와 장기. 거기 단장기는 뭘까요? 여전히 케인즈의 견해와 고전학파의 견해입니다. 케인즈의 견해와 고전학파의 견해예요. 단장기. 그래서 케인즈는 뭐고요? 승수고 고전학파는 구축인데 이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면 첫 번째 그 재원 조달을 하고 나서 정부 지출하잖아요. 그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있고 또 하나 공채를 자산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또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냐 하지 않느냐 있어요. 케인즈 학파는 어때요? 공채의 자산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그 뒤에 예시답안을 좀 보시면 재원 확보 방안 첫 번째 거기다 몇 줄 그어놓으세요. 델타 G 이퀄 델타 T. 이건 뭐죠? 정부 지출 증가한 만큼 델타 T. 세금을 걷는 거죠. 조세에 의한 조달인데 이걸 균형 재정 정책이라고 말한다. 균형 재정 정책은 정부가 100억을 쓰고자 하면 100억을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걷어서 다시 민간에게 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냐? 그렇지 않은 거죠. 소득 지출 모형에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요? 100억만큼 효과가 있는 거지. 1만큼. 응? 그리고 ISLM에서는 구축되고 남은 것만큼 있죠. 구축되고 남은 것만. 자, 균형재정 정책이라 그랬고 이거는 그 효과를 잠깐 체크해 보시면 정부 지출 재원을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있고요. 밑줄. 세금을 거두니까 조세 승수에 의해서 일부가 줍니다. 두 번째 델타 G 이퀄 델타 B 밑줄. 이건 뭐죠? 정부 지출 재원을 공채 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하는 거죠. 그걸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 부른다. 적자 재정 정책. 지금 두 가지 봤어요? 균형 재정 정책, 적자 재정 정책. 공채 발행을 통해서는 뭐가 없어? 세금을 걷지 않으니까 조세 승수에 따른 상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효과.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하는 게 조세를 통해 재원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 이유가 조세 승수 효과에 따른 감세가 상쇄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거요. 그거 체크를 반드시 하셔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권하겠어요.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해라. 이렇게 권하겠죠. 세 번째, 신규 화폐 발행.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재정 정책은 아닙니다. 신규 화폐 발행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것을 확인 하나 해두시면 밑에 각주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델타 T 이퀄 델타 B. 다시 말하면 이건 감세를 해주고 델타 B 공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이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전형적인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 문제인데 정부 지출이 느는 경우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RET가 적용되는 정확하게 그 상황에 이어서 볼 수 있는데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프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갈 거고. 첫 번째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 방식의 핵심은 뭔가요? 조세에 의한 재원자들 아까 뭐 있었어? 케인즈는 승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고전학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축이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축 효과 밑으로 넣어놓으세요. 구축 효과. 클라우딩 아웃 이펙트. 공채 발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채 발행 뭐가 있어? 채권, 시중에 채권을 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많이 풀면 떨어지지, 채권 가격이. 역으로 이자율은, 채권 가격 이자율은 역관계 있죠.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이 구축 효과가 또 있다. 두 번째는 개방경제에서, 거기 보세요. 거기는 개방경제 부분이 안 나와 있나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 상승에 아까 자본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자율 하락하면 자본 빠져나가고, 자본 유입, 환율 어떻게 돼? 외환의 공급이 느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요? 외환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본 유입, 환율 하락. 그러면 순수출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요게 아까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 투자 구축도 있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른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도 있다고. 개방경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RET는 봤고요. 그 국공채 매각의 단기 효과, 국공채 매각, 장기 효과, 단기 거기 밑줄 그어놓고요. 단기 승수 효과가 있고, 장기는 구축 효과가 있고, 앞에서 봤던 것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16번 문제.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가상경제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밑줄 그으세요. 상품권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준다.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다. 그냥 상품권을 주면 내가 놔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다면 어때요? 저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6개월 한시적인 기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저축이 불가능한, 다 소비해야 되는, 그래서 강력한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고, 정부가 선언한 대로 상품권 무료 제공 밑줄. 이 상품권을 무료 제공한 것은 정부로부터 민간에게 이전되는 이전 지출입니다. 성격이 그래요. 이전 지출이에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라. ISLM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전제에서 뭐 개방 경제처럼 설문을 줬지만 폐쇄 경제 모형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뒤에 두 가지 정액세 삭감하고 무료 상품권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상품권을 제공하는 대신에 국채를 발행했다 밑줄. 그리고 정액세 삭감에다 밑줄. 세금 깎아주니까 뭐가 부족해?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족한 재원을 조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ISLM 분석하고 비교하라 그랬네. 1번하고 상품권하고. 자, 그거 먼저 잠깐 체크하고 나머지 세 번째 설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권 제공이 정부로부터 민간에게 이전 지출인데요. 그 이전 지출을 했을 때 승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두 번째, 정액세 감면, 이 조세 감면의 승수 효과가 어떤지 이 두 가지 비교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 설문 1, 2 이렇게 문제 따로 묻고 있으니까 설문 1에는 상품권을 제공했을 때 이 상품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로부터 민간에게 이전되는 트랜스퍼다. 이전 지출이다. 이전 지출이에요. 그러면 ISLM으로 분석할 거니까 요 ISLM에 수식을 쓸 텐데 소득, 이 소비가 뭐의 함수죠?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는데 우리가 Y-T라고 쓰게 되면 이 T 안에 조세도 있고요. 이전 지출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순조세 의미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 세금은 나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지만 정부로부터 온 이전 지출은 나의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요, 외생이 아니라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정부 지출은 외생이야. 이렇게. LM 곡선은 P분의 M, 실질 통화량, LYR, 소득과 이자율 함수입니다. 뭐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쓰는데 그냥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이거 항상 물가 고정 모형이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전제로 깔리고, 그 다음에 뭐 분석하면 된다고? 요 이전 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요 TR을, 이전 지출을 변화시켰을 때, 민간에게 상품권을 줬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냐,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냐, 한계 소비 성향만큼 증가할 텐데요. 그 이전 지출에 따른 한계 소비 성향을 우리가 MPC, 소문자로 C1 이렇게 하면 C1, 이게 거의 뭐에 가깝다 이거. 전부 다 저축을 못하니까 전부 다 소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 가까운 값이다. 이전 지출에 따른 한계 소비 성향이 1에 가까운 값이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 쓰나, 정부시 승수가 1, 분자가 1이니까 민간에게 줘서 쓰도록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총수요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고. 이게 실제로 이제 일본이 15년 장기 불황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못 나오니까 일본이 실제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RY 평면이 있고요. IS는 우하향하고, 이렇게 우하향에, LM은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요 R0, Y0 있고, 최초의 균형점 A점인데, 이때, 뭐를 늘리게 되면, 이전 지출을 늘리게 되면요. 요걸 늘리게 되면, 민간이 처분 가능한 소득,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데, 소비가, 총 수요를 늘려서 IS를 이렇게 제로가 원으로 가도록 할 것이고, 이자율 변화가 없다면 여기까지 소득이 늘 텐데, 이자율 상승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R1으로 이자율 상승하면서 소득이 Y1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전 지출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고요. 이전 지출에 따른 소득 증가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승수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요거 선형함수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선형함수로 표시하면 y equal cy 마이너스 ct 반대요. 요걸 c1이라 하겠습니다. 요거 c2로 할까요? 요거 c2. 그리고 플러스 C2TR이 있겠어요. 이전 지출. 그리고 정부 투자도 독립적인 투자가 있고요.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투자가 있습니다. 요 BR.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G바 이렇게. 요거 P분의 M바 equal LYR인데, 그거를 소득의 민감도를, 화폐 수요의 소득 민감도, 그리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민감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R, KY, HR. 자, 그리고 요걸 2식, 요거 1식 이렇게 하면 2식을 정리해서 1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버리면 요 ISLM의 동시균형이 나타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자율 R로 정리하면 H분의 KY 마이너스 H분의 1 P분의 M바 이렇게 되겠죠. 일식에 다시 집어넣으면, 일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일식은 어디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저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다 또 일일이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얘야 지금 요 y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y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들어가면 요 r 여기 들어가면요. r이 여기다 들어가면 한 번만 이렇게 요거에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 여기가 또 y가 또 있죠. 이렇게 요 y. 그래서 여러분 다 실드히 이걸 다 넣어버리면 일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y는 넘어가면 1-c 여기에 넣으면 마이너스 h분의 k y니까 여기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분자는 1이고 그 괄호 안의 값이 여기 다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뭐 y가 없으니까 다 쓰면 돼 그냥 요 g 요거 아까 들어간 것도 그래서 마이너스 c1 t가 되고 플러스 c2 tr이 되고 투자가 있고요. 정부지출도 여기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 h분의 b p분의 m바라는 게 겠죠. 맞나? h분의 1 h분의 1인가? h분의 b h분의 b p분의 m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여기 tr이 변했을 때요. tr이 변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냐 이게 관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tr이 이전 지출이 1% 변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냐. 분모는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가 되고 분자가 뭐죠? 요게 C2인데 C2가 아까 뭐에 가까운 값이라 했어? 요 1에 가까운 값이 1에 가까운 값. 그래서 요게 1에 가까운 값으로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경제적 효과를 감세 상품과 무료 제공의 경제적 효과를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요 감세 정책. 물론 여기 공채 발행이 뒤따르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공채가 아니라 요 감세에 따른 조세 승수 얘기입니다. 뭐 수식은 앞에 똑같고 그래프로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보면 ROI 평면에 IS는 이렇게 우하향할 것이고요. LM은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R0, Y0. A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이제 요 텍스, 요 조세가 변하면요. 조세가 변하면 감세니까 소비의 증가를 통해서 총 수요가 증가할 거고 따라서 IS 곡선이 마찬가지로 우측 이동하는데 중요한 건 이동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IS0에서 I1. 요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점을 B점이라 했으면 B'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B'점 이자율 상승으로 구축되고 남은 게 지금 소득이 Y1만큼 요 R1만큼 이건데 R1 프라임, 요 Y1 프라임 이렇게 해서 얘하고 구분을 좀 재봅시다. Y1, R1 이거가 구분해서 요 프라임이라는 걸 쳤어. 이게 프라임. 이렇게. 자, 그러면 감세에 따른 최종적인 승수는 얼마인가요? 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것 같은데 이 감세에 따른 최종적인 승수는 얘 보세요. 이거의 변화에 따른 이거의 변화니까 이렇게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소득 변화는 얼마? 요 T 조세의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는 분모는 똑같고요.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요 승수의 구축이 되고 남은 요거요. 구축 효과를 의미하고요. 분자는 뭐예요? 마이너스 C죠. 이렇게 마이너스 C.
그런데 중요한 건 C는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저축할 수 있으니까 이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다. 요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인데 C1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크다고요? 얘가 뭐보다 얘보다 더 크다라는 게 1, 2번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상품권 무료정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고. 자, 3번 설문은 3번 뭐 묻고 있어요? 국채 발행을 통한 정액세 삭감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 케인즈의 승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고전학파의 구축 효과가 안 나타나고 새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 가정이 충족이 안 됐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첫 번째, 요 리카도 대등정리 RET의 전제가 깨져버리면 되겠죠. RET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성립하지 않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어? RET는 첫 번째,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요 정부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요, 소비자가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 주체라고 RET가 주장을 하는데 이런 소비자가 아니라 근시안적인 소비 행태를 갖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지금 감세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뭐요? 현재의 감세에 따른 disposable income, 요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미래에 세금 내기 위해서 다 저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문제다. 지금 소비 행태가 바로 눈앞의 소비, 이게 근시안적 소비예요. 그래서 요게 소비의 증가로 연결이 될 거다. 그렇다면 요게 경기를 부양시키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게 리카도 대등 정리예요. 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해. 그 말은 뭐예요? 시장 이자율로 얼마든지 빌리고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유동성 제약, 영어로 뭐죠? borrowing constraint, liquidity constraint, borrowing constraint. 따라서 차입 제약이란 유동성 제약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는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릴 수가 없어. 이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 유동성 제약 모형을 뒤에서 다른 문제에서 하겠습니다. RET하고 유동성 제약을 같이. 그래서 유동성 제약 모형에서는 현재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 가능 집합이 확대가 되면요, 요게 소비의 평준화를 하지 않고 현재 소비의 증가로 연결된다. 현재 소비의 증가로 연결된다. 그래서 유동성 제약 모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요거 하나만 그래프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현재 C1, C2 평면이 있고요. 내가 지금 다 소비할 수도 있고 평생 부를, 전혀 소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원금과 이자가 따라붙고, 골고루 소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초기 부전점이 예를 들어서 요런 점이야. 요런 점이 이 제로점이에요. 1기의 가처분 소득이 Y1-T1만큼 있고 2기 가처분 소득이 Y2-T2만큼 있다고 한다면, 요렇게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유동성 제약이 없다는 것은 내가 요 지금 소득보다 더 적게 소비하면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저축 구간이죠. 이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이거는 차입 구간이죠.
그런데 저축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차입을 못 한다고 하면, 이렇게. 요만큼의 뭐가 날아가요? 소비 가능 집합이 날아간다, 이것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세금을 깎아주면, 요런 점에서 내가 유동성 제약하에 있다면, 현재 소비는 여기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 왜 유동성 제약이 뭐니까? 현재 소비가 현재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게 유동성 제약이죠. 요 일기 소비가 뭐를 자신의 일기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게 유동성 제약이에요. 그런데 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잖아. 뭐가 늘려준다고? 세금 감면이. 감세가요. 세금을 깎아주면 여기다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 델타 T1만큼. 일기에 감세한 만큼 뭐가 늘어? 가처분 소득이 늘어. 그러면 요 범위가 소비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요런 점인 거예요. Y1 T1에다가 플러스 델타 T1만큼 세금을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 그 말은 이렇게 소비 가능 집합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원점으로 이렇게 뭐가 부존점이 바뀌게 되면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여러분 무차별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해. 여기를 통과해 이렇게. 효용은 I0에서 I1으로 이렇게 효용이 증가한다. 뭐 때문에? 소비가 C1 스타에서 뭘로 바뀌었으니까 C1 프라임으로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니까. 왜 무차별성이 이렇게 가파를까요? 유동성 제약하에 있는 소비자들은 항상 이렇게 생겼는데, 요 무차별성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요 MRS입니다. 무차별성 접선의 기울기가 MRS야. 공부 좀 많이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 MRS예요. 이 MRS가 예상선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크죠. 자, 그 말은 유동성 제약하에 있다는 것은 MRS1, 2, 요 무차별성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한번 써보면요, MUC2분의 MUC1이죠. 이게 뭐보다 1 플러스 R의 요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 절대값보다 이게 더 커. 왜 커야만 하냐? 항상 여러분 이렇게 비율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분자값을 중심으로 해석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PY분의 PX는 XJ의 상대 가격이 YJ 상대 가격이에요. XJ의 상대 가격이죠. 분자값이요. 요게 C1 일기 소비 한계 효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로 평가한? C2로 평가한. 요 2기 소비 항상 분모로 평가한. 언제? C1 일기 소비에 뭐가? 한계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이. 내가 일기 한 단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빌려야 하면 그 이자는 뭐야? 요 이자. 그 이자보다 내가 한 단위 소비를 더 늘려서 만족도가 더 커. 그러니까 더 빌릴 수만 있다면 계속 빌려서 소비를 해야 되지.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이 크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게 되면 평소에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고 싶어. 지금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지금 소비를 내가 못한다는 이런 제약이 있게 되면 미래에 한 단위 소비하는 것보다 지금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고요. 그런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소비 한 단위의 한계 효용이 항상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얘보다 크기 때문에 접하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아레티의 가정을 깬 것들이에요. 이건 누구의 주장인가요?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죠. 이런 것들이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야. 근시안적 소비 형태를 갖는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두 번째, 요 유동성 제약하에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계 중에
50%의 가게는 이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 하에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지 총 수요 증가가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부양의 전제 조건은 구축 효과의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구축 효과는 아까 뭐가 수직이면 나타났어요? LM이 수직이면 나타났죠. 뭐가 수직에도 나타났어요? AS가 수직에도 나타났죠. 따라서 LM이 수직이 아니어야 되고 AS가 수직이 아니어야 된다. 두 번째, 아까도 본 것처럼 이 ISLM에서 이 RY 평면에 평범한 ISLM이라 하더라도 이 IS가 우하향하고 LM이 우상향하는 이런 평범한 보통의 LM이라 하더라도 여기 뭐를 통해서요? 여기 감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줬어. 그래서 소비가 증가해서 IS가 이렇게 우측 간다면 AD는 우하향하고 AS가 수직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AS가 이렇게 수직이라고 한다면 IS가 우측 가면서 AD가 이렇게 우측 가게 될 것이고 AD 제로가 AD1으로 물가가 이렇게 신축적으로 올라가 줘야만이 AS가 수직이어야만이 그리고 물가가 신축적으로 올라가서 실질 통화량이 이렇게 줄어줘야만이 이자율 상승으로 구축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 뭐가 깨뜨려져 버리면 일단 요 AS가 수직이 아니면요. 우상향하면 어때? 이렇게 우상향하면 산출량도 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직이 아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물가가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실질 통화량이 준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이 IS 곡선에 이제 기울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축 효과가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구축인 거죠. 이자율이 아무리 올라도 투자가 줄지 않아.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축도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쓰면 되겠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 전제 조건들. 자, 이런 것들은 뭐 옛날에 나온 것들이고 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봤던 것들이에요. 거기만 보세요. 51페이지. 정액세 삭감이 경기 부양을 가져올 조건. 첫 번째 유동성 제약에다 몇 줄 거였어요. 유동성 제약. 차입이 불가능한 유동성 제약 하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 일시적이고 몇 줄? 읽어볼게요. 일시적이고 예상되었으며 정부지출 변화가 없는 감세라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일시적인 감세는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게? 항상 소득 가설. 일시적인 감세는 일시적인 소득 변화고 항상 소득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 변화가 없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감세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상되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상된 감세는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 아까? 어디서? 랜덤 워크 가설에서. 그런데 그 예상된 감세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부 지출 변화가 없는 감세. 정부 지출 변화가 없으면 세금 깎아주고 공채 발행해서 재원 조달 방식을 바꿔도 효과가 없다는 게 배로의 재정정책 무력성 명제잖아요. 그런데 정부 지출 변화가 없어도 효과가 있다. 유동성 제약이 다 깨뜨려 버린다 이것입니다. 자, 더 넘어가서요. 근시안적 소비 형태, 근시안적. 영어 단어도 좀 기억하시고. 일단 근시안적 소비 형태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현재 조세를 깎아주는 것이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 왜 그러냐? 먼 미래에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이게 물론 소비를 줄일 텐데 이 효과가 당연히 작을 거란 얘기예요. 현재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현재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니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아까 유한한 경제활동 기간 보세요. 세대 간 증가의 문제인데 리카도 대등 정리는 경제 주체들이 무한한 경제활동 기간을 가정한다 밑줄. 근데 무한정 살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려를 해? 그래서 현 세대가 내가 뭐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 내가 지금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내가 쓰고 미래 세대가 갚으면 되지. 내가 갚지도 않는데 라고 한다면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소비 증가로 연결시킬 거란 얘기예요. 이게 유한한 경제활동 기간. 여기서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세대 간의 이제 조세 이전의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구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LMA 형태가 밑줄 수직이 아니어야 되고요. AS 형태가 수직이 아니어야 되고, 물가가 신축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 물가 신축성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경제학은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의 논쟁인데, 지금은 새 케인즈가 새 고전학파의 주장들을 전부 다 받아들인다. 합리적 기대 받아들입니다. 루카스의 혁명 이후에 미시적 기초가 다 있어요. 새 케인즈 학파도. 뭐는 양보할 수가 없어? 가격 변수의 경직성. 그게 상품 가격 경직성. 그래서 맨큐의 메뉴 코스트라는 단독 문제로 정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실질 임금 경직성.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효율 임금 모형이잖아요. 이 효율 임금 모형. 그래서 미시적 기초에 가서 개별 주제들에 대해서 다 깊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뭐 2번 시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첫날인데 너무 못 풀면 안 되니까 지금 쉬어야 10시 10분에 끝나죠. 첫날부터 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되긴 안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 문제까지 하고 오실까요? 네.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항상 제 스타일입니다. 최근 17번 문제. 최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으로서 이게 17번 문제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조세 감면 정책이 밑줄 그세요. 두 번째,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 지출 증가. 정부 지출 증가를 적자 재정을 수반했다는 게 뭐예요? 지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공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거죠. 첫 번째는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지 않고 G바입니다. G바. 조세 감면 델타 T예요. 그러면 정부 지출을 100억 썼는데 10억을 조세에 깎아주면 여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반드시 1번 설문에는 뭐가 따라야 돼? 공채 발행이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델타 T 이퀄 델타 B죠. 델타 T 이퀄 델타 B. 이게 옆에 써놔. 전형적인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이죠. 전형적인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이야. 두 번째, 적자 재정을 수반하는 정부 지출 증가 밑줄 그세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니까 델타 G죠. 그런데 그 정부 지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적자 재정을 수반해. 공채 발행, 공채. 델타 B예요. 델타 G 이퀄 델타 B야. 그 뒤에 봤더니 1번 설문도 그렇고 2번 설문도 그렇고 지지 시각이 있고 비판 시각이 있네요. 거시경제적 효과는 뭘까요? 정부 지출을 뭐 늘리냐, 조세 깎아주냐, 뭐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 효과는 뭐야? 소득에 미치는 효과, 경기부양 효과를 의미하는데 이걸 지지하는 견해가 있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 전부 다 지지는 뭐예요? 케인즈 계열이고 비판은요 고전학파 계열이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제 설문에 맞춰서만 쓰면 되겠습니다. 3번이 균형재정 밑줄. 균형재정은 뭐예요? 세금 거둔 것만큼 쓰는 거죠. 그래서 델타 G 이퀄 델타 T입니다. 델타 G 이퀄 델타 T야.
1번은 계속 봤는데 그래서 거기 확인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아까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 조세 감면 정책 우리 처음 봤잖아요. 첫 문제에서. 조세 감면 정책이에요. 그대로. 조세 감면하면 거기 가보세요. 예시답 한번 봅시다. 바로.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중간으로 나누세요. 나눠서 왼쪽 보니까 조세 감면에 따른 승수 효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의 시각에 전통적인 케인즈 하는 다음에 줄 그어놓고 전통적인 케인즈. 조세를 감면하고 공채를 발행하면 뭐가 늘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그 옆에다 소비함수 한번 써보세요. C equals C, Y minus T. C equals C, Y minus T. 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니까 조세 감면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아까 썼는데 요 Y0에서 왼쪽 그래프의 Y0에서 Y1까지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해요? 조세 감면 승수만큼. 조세 감면 승수만큼. 그 승수가 얼만데? Y equal C 가처분 소득 Y-T죠. 투자가 여기는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아니라 독립투자죠. 소득지출 모형에서는. 그리고 정부 지출이 이렇게 있어. G바가 이렇게. 자, 선형으로 표시하면 CY네요. 요거는 함수 표시고, 그다음에 선형으로는 리니어 펑션으로 하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고요. 마이너스 CT바입니다. 플러스 I바, 플러스 G바예요. 이렇게. Y다. Y로 정리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괄호 안에 마이너스 CT바, I바, 플러스 G바 이렇게 되겠고 우리의 관심사는 뭐라고? 조세 감면 승수야. 결과적으로는 조세를 깎아줬을 때 소득이 얼마나 증가한다고? 분모는 1 마이너스 C고 분자는 마이너스 C만큼 이랬어요. 요것만큼. 이게 소득 지출 모형에서 승수죠? 예, 소득 지출 모형 조세 승수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도출을 해야 될까요? 필요 없어. 이게 요것만 써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유동성 제약하에서 조세 감면 방금 봤던 거 그대로예요. 거기 별표 하나 해두고 유동성 제약하에서 조세 감면 이미 다 봐버렸어. 뭐라고 써야 된다고 거기? 일시적이고 예상되었으며 정부 지출 변화 없는 감세가 가처분 소득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거기 유동성 제약은 차입 이자율과 저축 이자율 다른 거니까 RB equal RS 써놓으면 돼요, 안 돼요? RB가 커야 되겠죠. RB는 borrowing 차입 이자고 여기 RS는요 세이빙스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RB가 크다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부등호를. 그 위에 그래프의 유동성 제약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프에 RB equal RS 되는데 RB가 커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비판의 시각은 고전학파의 구축효과 있는데 그 왼쪽에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왼쪽에 고전학파의 구축효과 오른쪽에 세고전학파의 리카도 대등정리 뭐 계속 봐왔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만 볼까요? 거기 뒤에 설문 2로 가보세요. 설문 2 적자재정정책인데 요게 조금 그 뒷부분이 조금 여러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지출 재원을
지금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건데 케인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걷는 것보다는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 왜? 조세 승수에 따른 상세가 없으니까. 아까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정부 지출 재원을 뭐를 통해서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면 첫 번째 지지의 시각은 방금 걔예요. 케인즈의 생각이야. 요 케인즈의 생각은 심지어는 공채도 자산이라고 했어요. 이 자산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지출에 뭐가 있어? 승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요 승수 효과는 있지만 조세로 세금을 걷지 않으니까 조세 승수의 효과가 없어서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지의 시각이야. 응?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정부 지출 증가의 효과, 정부 지출 승수가 뭔가요? 똑같이 ISLM의 정부 지출 승수. 예, 승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뭐 아마 지금 삼순환 시즌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어렵게 하지 않는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1대1로 다 답안 첨삭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은 다 보충할 거니까. 뭐 좀 쉬우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써오세요. 여기가 그 강의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풀어오고. 뭐가 늘었을 때? 정부 지출이 늘었을 때 IS0가 IS1으로 가고, 이자율 변화가 없다면 여기까지 늘었겠지만 이자율 상승하면서 구축이 되고 남는 게 요만큼이고, 요 B R1으로 이자율 상승하면서 민간 투자가 구축이 됐다. Y1으로 이렇게 소득은 이렇게 늘고. 자,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게 이제 정부 지출 변화에 따른 승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어? 정부 지출 변화에 따른 승수를 소득의 변화는 아까 뭐였어요? AD 곡선 여러분 기억하시죠? 총수요곡선 ISLM 동시균형 AD 기억을 해요? 어떻게 생겼어? Y는 1-C, 여기가 요 구축 부분이 있고요. 구축 부분 C. 괄호 안에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CT바, 여기요. 마이너스 CT바, 플러스 I바, 플러스 G바. 얘 정부 지출이잖아요. 응? 뒤에 H분의 B, P분의 M바. 이렇게. 그래서 정부 지출이 변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냐? 요것만큼 변하죠. 요것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1-C B 곱하기 H분의 K. 분자는 1이다. 델타 G만큼. 이 정부 지출 승수의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뒤에 항상 지지의 시각, 비판의 시각 이러면서 비판의 시각을 정부 지출 변화와 상관없이 그냥 RET를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정부 지출이 주어져 있다는 게 RET, 리카도 대등 정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판의 시각은 RET를 응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RET 자체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정부 지출이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니까. 자, 잘 보세요. 먼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민간의 예산 제약식 영향을 준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가 항상 평생부는 어떻게 생겼어? 자신의 1기 소득과 2기 소득을 합한 건데 현재 가치로다 환산을 해서 합한 거죠. 여기에 T1 1기 가처분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2기의 가처분 소득은 2기의 소득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거니까 이건데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 플러스 R로 이거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텍스는 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부 지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1기 정부 지출과 1 플러스 R의 2기 정부 지출, 이게 총 정부 지출의 합은 뭐하고 같아야 돼? T1 1기 세금 걷는 것과 2기의 세금 걷는 거를 합한 총 조세. 이거의 현재 가치 현가, 현재 가치하고 총 정부 지출의 총 정부 지출 이거의 현가, 요게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보통 재정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 정부 지출이 어떻게 됐을 때? 늘었을 때, 요게 늘었을 때 이 정부 지출 재원을 공채로 조달을 하게 되면, 공채로 조달하게 되면 지금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이게 아무 변화 없나? 아니, 얘가 변한다니까. 왜? 지금 공채 발행하면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서 정부가 나중에 세금 걷는다니까. 그래서 요게 변해.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세금 걷으면 지금 가처분 소득이 줄지만 지금 공채 발행하면 미래 가처분 소득이 줄어. 하여튼 뭐가 줄어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 이 가처분 소득을 1기와 2기의 가처분 소득의 합을 우리가 평생부라 그러는데 평생부가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이 정부 지출 때문에 평생부가 떨어져. 리카도 대등정리는 C1, C2 평면에 평생부가 아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상태인데 이게 변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 지금 프레젠트 밸류 이 상태, 퓨처 밸류 이 상태에서 초기에 어떤 상태에 있어요? 초기에 내가 가처분 소득을 1기에 Y1-T1만큼 가처분 소득을 갖고 있어. 2기에는 예상 소득이 얼마만 갖고 있어요? Y2-T2만큼 갖고 있어. 처음에 이런 초기 부존하에서 이니셜 인다우먼트, 이게 현물 부존이잖아요. 이만큼 내가 소득 갖고 있어. 이만큼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점을 소비했다는 것은, 최초 A점을 소비했다는 것은 이 제약하에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한 상태에서 A점을 소비하고 그때 만족도를 이만큼 누리고, 그 소비 수준은 이만큼의 현재와 이만큼의 미래 소비로 구성되어 있다. C1 스타하고 C2 스타. 이게 뭐 하기 전이에요? 정부 지출하기 전이야. 그런데 정부 지출하게 되면 뭐가 변한다고? 얘가 변해버려. 평생부가 변해버려. 평생부가 줄어들어 버려요. 안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RET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 이 평생부가 떨어지면 이 미래적 소비 함수에서는 소비가 뭐 영향을 받는다고? 이자율과 평생부 영향을 받는다고. 소비가 감소하는데 이 평생부가 감소하면 여러분, 내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지금 소비를 확 줄인다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지금 쓸 거 쓰고 그냥 미래의 소비를 확 줄인다고요? 아니요. 소비를 평준화되게, 컨섬션 스무딩하게, 소비를 줄인다. 그러니까 1기와 2기 소비를 다 줄인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이런 점으로 간다요. 이런 점으로 가서 1기 소비는 이렇게 줄이고요. 2기 소비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요 C2 프라임, 여기는 C1 프라임 이렇게 소비를 줄인다 이것입니다.
이런 데 B점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일기의 소비도 줄고 이기 소비도 줄어. 야, 케인즈는 이렇게 정부 지출 증가를 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세금 걷어서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보니까 얘는 지금 어때요? 소비가 일기 소비도 줄고 이기 소비도 줄는다. 자, 그런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총 소비가 줄면서 소득이 줄어들까요? 아니야. 얘가 있어, 얘가. 이 정부 지출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총 수요를 늘려요. 이 음해소득 효과, 이걸 보통 음해소득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음해소득 효과에 따른 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 증가의 직접적인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케인즈만큼의 강력한 소득 증가 효과는 없지만, 어때요? 요거 감소하니까 그런 강력한 효과는 없지만,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집니다. 미약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진다는 게 이제 새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자, 일단 거기까지 갔어요.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당연히 케인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적다, 미약하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하는 것과 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하는 게 효과가 어떤 게 크다고? 공채 발행이 세금 안 걷으니까 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효과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든 세금 걷든 공채 발행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RET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리카르도 대통령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는 여기야. 자, 세금을 안 걷고 공채 발행하게 되면, 아까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공채 발행하게 되면 지금 세금을 걷진 않아. 그런데 미래 세금을 걷어. 현재 가처분 소득이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공채 발행하게 되면 안 변해요. 이 점이야. 요 점에서 평생부는 줄었는데 이 점으로 가. 요게 이 원점으로 가는 게 공채 발행에 따른 재원 조달이에요. 이 점이. 그렇죠? 평생부는 줄어. 그런데 조세 세금을 걷어서 재원 조달하게 되면요. 얘가 늘어버리잖아요. 얘가. 그럼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제. 그러면 일기에 가처분 소득이 주는가요? 줄죠. 평생부도 또 줄죠. 똑같이 평생부는 줄어. 어디야? 여기에죠. 그래서 이 제로점은 최초의 부존점이고요. 이 원점은, 요 점은 어떤 점이라고? 공채로 재원을 조달한 경우죠. 이 투는 뭐예요? 조세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 경우죠. 요렇게. 그런데 보세요. 이걸로 조달하든 이걸로 조달하든 뭐가 차이가 없어. 요 평생부가 똑같아. 이 점이든 이 점이든 평생부가 똑같아. 그러니까 소비 변화가 요 B점에서 똑같이 결정이 되니까 조세로 재원 조달하든지 공채로 재원 조달하든지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다. 그래서 리카르도 대등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그 자체로 출제 안 된다 하더라도 항상 케인즈 나오면 RET를 쓸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케인즈의 승수효과 나오면 고전학파의 구축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새 케인즈 주장이 나오면 우리가 리카르도 대등 정리를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 상황을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고 주어져 있다고 하냐 아니면 정부 지출이 변한다고 하냐, 그 재원 조달을 공채로 하느냐 조세로 하느냐 다르다 이것입니다. 일단은 요 그래프만 여러분 숙지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어려워.
이 공부를 미리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지만 이걸 안 그려보고 안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립니다. 다 RET를 그냥 적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55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가 그거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그거고, 거기 좀 정확하게 해두시죠. 거기 뭐 C1 있고 C1 스타 있고 이런데 그냥 좀 고쳐 놓을까요? 처음에 A점에다가 그냥 C1 스타, 그 다음에 C2 스타 이렇게 써놓고, 처음에 A점에다 C1 스타, C2 스타, 그 다음에 B점에서는 C1 프라임, C2 프라임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변한 거니까. 그래서 화살표를 둘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소비의 평균화 이렇게 써놔요. 소비의 평균화, 영어로 consumption, 스무딩, 소비의 평균화, 소비의 평활화 이렇게도 말합니다. 소비의 평균화 이렇게 좀 아무래도 발음하기 좀 쉽네. consumption smoothing. 균형재정승수 있잖아요. 균형재정승수도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시면 ISLM에서 지금 이게 설문 이게 2번이에요. 설문 2야. 요 설문 3은요. 균형재정승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균형재정승수. 이 균형재정승수는 이걸 왜 주었지? 여기 보이죠?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y는 뭐야? 분모에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고 분자가 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래. 분자가 1이고 괄호 안에 마이너스 ct바 플러스 i바 플러스 g바 플러스 h분의 b b분의 m바. 거기에서 뭐와 뭐가 같다는 거야? 델타 t하고 델타 g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그 식에서 전부 다 뭐를 변화로 표시해 보면 델타 y는 여기가 분모가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가 있고 분자는 1인데 요 가로 안에 값이 마이너스 ct바 마이너스 c 델타 t 플러스 i는 변함이 없어. 요 미분해보는 제로 가버리고 요 델타 g 요 플러스 h분의 b p분의 m바 이렇게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득 변화는 얘는 똑같고요.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요 h분의 k 분자는 1이고 여기가 얘하고 얘가 같으면 바로 요거를 하나로 델타 뭐라고 쓰고 g라고 쓰고 1-c가 어디로 요 분자로 가겠다. 요게 ISLM에서 균형 재정 승수고 K인제 소득 지출 모형에서는 뭐만 없어요? 얘가 없어. 얘가 구축이 없어. 그럼 뭐죠? 1-c분의 1-c니까 1이죠. 소득 지출 모형에서는 1이고 그 다음에 ISLM에서는 이렇게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쉬고 나서 언제 가려고? 일단 쉬어요. 쉴 건 쉬고 그래 두 번 쉬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